그럼 시간이 되어서 2022년 4월 텍톤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텍톤 투자자문의 신종민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는데요. 도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텍톤 투자자문 소개 간단히 드리면 저희 텍톤 투자자문은 글로벌 주식 액티브 상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서 글로벌 초우량 기업들의 소수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하는 지역은 보시는 대로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유럽 이렇게 5개 지역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있고 글로벌 전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증권사별로 1임 상품 그리고 랩 상품들을 출시해서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1임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증권사에서 다 가입이 가능하신데 지역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통화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만 투자하자 그러면 미국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미국, 중국도 가능하고 한국 빼고 글로벌도 가능하고요. 증권사별로는 저희가 미국 랩, 중국 랩을 하나하나 출시를 해서 지금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 어떤 성장 산업의 혁신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산업도 성장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어떤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주도하는 그런 글로벌 1등 기업들, 우량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리서치 활동을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리서치 자료들을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이렇게 웨비나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오늘의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나이키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나이키라는 회사가 굉장히 디지털 전략에서 글로벌을 어떻게 보면 혁신을 주도하는 또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텍톤 투자자문의 박연호 매니저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텍톤 투자자문의 박연호라고 합니다. 네, 저 오늘 그 나이키라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 기업이 최근에 어떤 식으로 사업 전략을 이제 전환하고 있는지, 그 중에서 이제 또 디지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브랜드 기업이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강력한 브랜드, 소비자들이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 또 사용하는 데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효용도 크고 또 막 중독되기까지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을 저희가 브랜드 기업이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이 브랜드라는 것이 결국에는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가격 결정권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또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경쟁사가 굉장히 차별화되는 이런 시장에서의 어떤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 기업들이 최근에 보시면 명품 기업들도 그렇고 오늘 말씀드릴 나이키도 그렇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디지털을 사업 영역에 굉장히 많이 접목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온라인이 가지고 있던 장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비용을 줄이고 또 고객 저변을 넓히고 이런 사업 전환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키라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이키가 최근에 이제 분기 실적을 지난달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5월 말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최근 3분기 실적이 12월, 1월, 2월 3개월 실적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 많은 투자자들이 예상치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이유가 들여다보면은 나이키가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직접 판매 매출이 특히 북미 지역에서 많이 증가하면서 예상치 이상의 어떤 실적을 거뒀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 보신 분들 알겠지만 매출 성장률이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거든요. 지난 3분기에도 한 3% 정도, 5% 정도 매출이 전년 대비 성장을 해서 한 10조 원 이상의 그런 매출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주목할 부분이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해서 이제 원가율을 어떻게 보여주는 지표죠. 근데 이게 한 47% 정도로 사상 최고치 수준이었습니다. 거기에 이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직접 판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접 판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직접적으로 판매를 한다는 그렇죠. 건가요? 네,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매출을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음. 도매상에 이제 판매하는 홀세일 매출이랑 음. 그다음에 자기들이 직접 이제 판매하는 직접 판매 매출을 분류를 음. 하는데 이 직접 판매는 우리가 이제 보면 거리에나 이런 데 이제 있는 오프라인 매장 중에서 나이키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대리점 형태가 아닌 그냥 아. 직접 운영하는 매장, 오프라인 매장도 포함이 되고요. 음. 그다음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때 음. 뭐 ABC 마트 몰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나이키 음. 공식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음. 구입하는 품목들 음. 이런 것들은 중간 판매상을 거치지 않고 나이키가 직접 판매하는 음. 제품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요런 매출들이 나이키의 직접 매출, 즉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DTC 부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중에서도 자사몰, 근데 그렇죠. 오프라인 중에서도 자사몰 이걸 그렇죠. 통하다 보니까 그렇죠. 유통 마진을 줄여서 지금 마진이 사상 최고치로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변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변화의 시발점이 된 부분이 이 CEO 존 도나우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전자상거래 전문가입니다. 아. 여기 이제 오른쪽에 양력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이 이제 베인 앤 컴퍼니 출신이긴 한데 거기서 CEO를 하고 나서 이후에 2008년에는 이베이, 2017년에는 이제 서비스나우라는 디지털 기업에서 CEO를 역임을 했었고요. 음. 그리고 2020년도에 어떻게 보면 이게 결정은 19년도에 났으니까 코로나 직전인데 코로나 직전에 이제 15년 동안 이제 나이키맨으로 이제 활동했던 그런 CEO를 역임했던 이 마크 파커라는 사람의 음. 후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거든요. 여기에 디지털 커머스 전문가였던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나이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자상거래가 부각받은 것이 아니라 네. 코로나 이 직전까지도 이 디지털 전환에 굉장히 역점을 두었던 그런 회사라는 준비를 것을 굉장히 잘해온 그렇죠. 거네요. 이따가 보여드릴 테지만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이 회사가 코로나19 직전에 19년도 정도에 이제 세워놨던 디지털 매출 비중 목표가 2023년도에 한 30% 정도였는데 이분이 이제 20년도에 부임하고 나서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자상거래가 좀 더 활발해지다 보니까 20년도에 매출을 30% 목표를 이미 달성해 버려서 50%로 이 타겟을 상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상향치가 이번 3분기 때 또 달성이 돼 버렸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아마 이제 목표 타깃을 더 올려야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단순히 뭐 온라인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저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동안의 준비를 해왔고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디지털과 직접 판매 매출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차트가 이제 나이키 브랜드로 판매되는 나이키 매출 중에 직접 판매로 하는 이 매출액과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2010년도에 15% 정도였던 비중이 2021년도 5월 말 결산 기준으로 39% 정도까지 증가를 했고 네. 최근 분기 아까 말씀드렸던 3분기 실적에서는 이게 42%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 15% 정도 수준이었던 이 2010년도에는 사실 저기는 디지털 매출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없었다고 보면 되고 자기가 직접 운영하던 이런 오프라인 매장. 오프라인 매장들 매출이 한 15% 정도 됐다는 건데 네. 이게 증가를 했고 특히 최근 한 5년부터는 이 디지털이 이 직접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최근 2개년도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거든요. 저게 디지털인가요? 그렇죠. 네. 저게 이제 직접 판매에서 온라인 몰이나 또는 모바일 앱이나 이런 데서 판매되는 제품의 비중인데 이게 2021년도 기준으로 이미 절반을 넘어섰고 3분기에는 이제 절반보다 더 이제 훨씬 넘었던 거죠. 그래서 나이키가 지금 연간으로 올해 한 매출이 한 50조 원 정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수익성이 좋은 즉 중간 매상 백화점이나 편집샵이나 이런 데를 거치지 않는 그런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자기들이 직접 판매하는 매출이 한 20조 원 이상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고 그 중에서 10조 원 이상이 더 이제 마진이 좋은 그러니까 온라인이 되겠죠. 왜냐하면 오프라인 매장은 임대료도 내야 되고 또 직원도 고용해야 되고 굉장히 이런 게 많은데 온라인은 사실 그런 게 훨씬 줄어드니까 사실 수익 구조가 굉장히 더 좋아지고 있다. 매출 그로스도 그로스지만 이런 직판 그다음에 디지털 비중 증가 이런 것들이 회사의 체질 개선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끌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저 직판은 온라인이 어떻게 보면 성장을 빠르게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심지어 이 회사가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직전 19년도 말인데요. 코로나 직전에는 이 아마존에서 제품을 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는 거는 전 세계 최대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그러면 아마존에서 그러면 나이키 신발 살 수 없나요 지금? 그렇죠. 이제 아마존에서 파는 나이키 신발은 속칭 이제 뭐 병행 수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개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파는 그런 제품들이고, 나이키가 공식적으로 아마존에서는 철수한 상태고 자기들의 홈페이지와 자기들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공식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 나이키라는 회사가 좀 우려와 기대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그런 네.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제 2020년도 초에 코로나 위기를 이제 겪고 나서 이 전자상거래 부분이 산업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이 나이키의 디지털 사업도 좀 각광을 받았고, 그러면서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실제로 이제 지난해 한 6월이죠. 이때가 이제 5월 말 결산이기 때문에 연간 실적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당일날 한 15% 이상 이렇게 오르면서 갭으로 이제 상승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의 과정이 조금 불안했던 게, 그렇네요. 사실 2021년도에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것이 일단 중국에서 뭔가 이렇게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이런 데 얽히게 되면서 불매 운동이나 보이콧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좀 그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졌었고요. 실제로 또 코로나가 2021년도까지 계속 지속이 되면서 나이키의 주요 생산 거점들이 베트남이나 이런 이제 동남아 국가들인데, 여기가 코로나에 굉장히 취약한 인프라여서 사실 락다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생산이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근 분기가 아니고 이제 2분기, 지난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연말부터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걸 이제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반전을 시켜준 거죠. 요 우려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서플라이 체인과 중국에 대한 문제고, 또 기대되는 부분이 디지털 비중이 얼마만큼 더 증가할 것인가, 더 이제 그로스 포텐셜이 어떤 게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실제로 이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면은 이런 보이콧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 이게 실체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사실 저희가 짐작하기 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이나 이런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네. 문제가 됐었던 게 실제로 중국에서 매출이 빠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의 어떤 지역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사실 2020년도까지는 그로스가 연간 20% 정도 나오는 중요한 나이키 시장이네요.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마켓이었거든요. 이 네. 비중도 한 25에서 30% 네. 가까이 이제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20% 그로스가 안정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2021년도 1분기, 2분기에 어떻게 보면은 정체가 되고, 심지어 2분기에는 이게 한 마이너스 20% 정도 줄어드는 쇼크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보이콧이라는 논란과 얽혀지면서 네. 사실 굉장히 이제 불안감을 많이 자아냈던 것인데, 네. 일단 3분기에는 이 마이너스 폭이 한 4% 정도로 이제 많이 축소가 됐고요. 네. 그리고 회사 CEO가 코멘트하기를 중국 시장의 수요가 보이콧으로 문제가 생겼다기보는 보기 어렵다. 특히 이제 춘절 연휴나 이런 기간 때 나이키 온라인몰 접속자 수가 굉장히 많았고요.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자기들이 볼 때는 이제 수요에 이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남아나 이런 쪽에 공장이 락다운 걸리고, 또 중국 내에서 매장이 또 클로징을 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뭔가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나 판매망이 꼬여서 그렇지, 이런 문제들은 지금 3분기에도 나아지고 있는 중이고, 4분기,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3, 4, 5월 분기에는 더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해서. 그러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보이콧을 해서 매출이 빠졌다고 하지만, 그렇죠. 회사가 인식하기로는 어떻게 보면 공급이나 생산 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렇죠. 순차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들을 4분기 실적에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은 나이키의 굉장히 큰 우려점 중에 하나가 좀 해결이 되는 거죠. 나머지 지역은 지금 매출이나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특히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디지털화 매출 비중이 점점 더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로스란 수익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디지털 쪽에서도 이 회사의 확장 모멘텀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단순히 어떤 온라인 쇼핑의 그 비중이 증가한다, 매출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단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3분기에 또 강조해서 발표한 점이 자기들 디지털 매출 비중이 굉장히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좋은데, 또 유의해야 될 점이
온라인 우리가 PC에서 접속하는 온라인몰 매출이 비중이 절대적이었는데 3분기에는 모바일 핸드폰으로 접속하는 모바일 앱의 매출이 온라인몰보다 커졌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플랫폼 산업들을 보면은 모바일 위주로 굉장히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SNS나 또는 숏비디오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모바일을 기준으로 이제 퍼지고 있는데 네. 나이키가 여기도 굉장히 잘 대처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나이키 스니커즈 앱이라고 해서 아. 나이키가 가지고 있는 SNS 같은 거. 그러니까 어. 여기는 이제 나이키의 제일 기본이 되는 기능은 나이키가 조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매니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한정판 제품들 출시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한정판 출시 제품들의 어떤 출시 라인업 일정들이나 네. 자세히 보시면 업커밍이라는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네. 여기 언제 얼마나 되는지 어. 발표가 되는지 출시 공개가 되는지 그리고 이 제품이 가지고 있던 히스토리나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피드 형식으로 이렇게 막 공개가 되고 네. 사람들끼리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는 어떤 기술까지 적용이 돼서 실시간 쇼핑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복합적인 SNS 앱이거든요. 그러면 신제품도 저기서 먼저 살 수 있나요? 그렇죠. 아.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국내에서는 아직 정식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데 네. 매니아들은 사실 저거를 반드시 이제 이용을 해야 자기가 원하는 제품들의 출시 일정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 이제는 뭐 오프라인에서 매장 앞에서 줄 서고 이런 게 많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국내에서. 그렇네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MZ 세대들한테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나이키의 모바일 쇼핑몰 앱뿐만이 아니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나이키 런 클럽이라든가 나이키 네. 트레이닝 클럽이라든가 이런 나이키 제품을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 이런 서비스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이용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성이나 젊은 층과 같은 신규 나이키 소비자들의 유입력이 굉장히 좋다고 회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지난해 11월에 로블록스라는 기업과 이제 합작을 해서 로블록스 안에 나이키 랜드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상의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나이키의 상징과 같은 이제 조던이 여기 이제 아바타 형식으로 와서 공연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접속자 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나이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NFT까지 지금 연결이 되고 있고 회사에서도 코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디지털 매출이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각광을 받게 되면 회사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나이키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맞습니다. 네. 어느 순간엔간 온라인에서도 자기 영역을 갖춰가는 게 보이고요. 앞으로 한번 나이키 실적도 나오는 걸 보면서 네, 네. 우리가 이런 흐름들이 더 강화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우리 나이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이제 사실 최근에 글로벌 시황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우리 텍톤 투자자문의 대표이사인 남동준 대표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인데 벌써 한 4개월이 지났네요. 어떻게 보면 연초 이후에 4개월 정도 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은 제가 뭐 영어로 좀 쓰긴 했지만 어쨌든 맞바람입니다. 맞바람, 헤드윈드인데요. 여튼 지난해 12월 이후로 이제 1월부터 시작되는 어떤 상황들이 저희들이 그동안 한 2년 정도 흘러왔던 어떤 그 주식시장의 흐름보다는 굉장히 역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바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헤드윈 아니면 어떻게 보면 맞바람에서 제일 하지 않아야 될 것이 그게 어떤 거냐면 자꾸 에너지를 쓰는 거죠. 에너지를 씁니다. 사실 이럴 때 에너지를 비축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어떤 이 맞바람 속에서 잘게 에너지를 쓰죠. 좀 빠졌다고 또 사보기도 하고 또 반등 나와서 또 사보기도 하고 이게 안 돼서 또 저 종목을 팔아서 이 종목으로 샀다가 팔았다가 이런 여러 가지 이 잘게 하는 행동들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도 몇 번 정도는 우리가 그런 어떤 이런 맞바람 속에서도
몇 가지 조금은 어떤 전략적인 어떤 시도를 해봤지만 사실 그렇게 좋은 결과는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2달 정도 더 이렇게 지연되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죠. 그게 이제 뭐 우크라이나는 좀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차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어떤 봉쇄가 실질적으로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어떤 회복이 지연되고 어떤 심리적 불안이 확산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겪고 있지만 이것이 이런 헤드윈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의 예측이 아니고 어떤 식의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난 지표죠. 대부분의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한 10%대 심한 경우 중국의 심천 같은 경우에 4월 25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30이니까요. 어제 정도까지 하면 마이너스 35가 되고 오늘 기준으로 하면 또 마이너스 33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그 다음에 심천 뭐 이런 종목,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닥 종목들이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상하는 이 10% 정도 마이너스 15%에서 20%를 커렉션이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 선은 지키고는 있지만 문제는 중간에 한 2월에서 3월 사이 정도에 한번 반등을 나왔다가 다시 이제 밑으로 트라이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주식시장의 회복 지연이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게 딱 3가지죠. 일단은 뭐 미국 국채 전체적인 우리 글로벌의 어떤 금리 수준 이런 것들이 또 FRB의 여러 가지 정책들 때문에 또 조금 더 상승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가 우리가 제일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게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모든 돈들이 저쪽으로 가고 있죠. 미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제일 제가 리스크라고 보는 건 두 나라인데요. 위안화 절하하고 엔가 절하.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도망가는 데가 있죠. 달러, 그다음에 채권도 있지만 달러, 그다음에 금, 그다음에 통화로 치면 달러 대신 또 엔가도 많이 사죠. 그런데 엔가나 위안화가 갑자기 굉장히 피난처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냥 달러로만 집중되는 현상. 요게 사실은 제일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달러 모습이죠. 이게 실제로 우리가 2015년 8월 달 이렇게 보면 실제로 엔화는 미국 금리가 올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안전자산으로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어떤 부채 구조나 일본의 현재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원인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이게 중국의 여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 쪽에 또 일본이 팔아먹는 어떤 장비나 소재가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우리가 위기를 계속 겪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금리, 인플레이션, 뭐 원화 이렇게 위안화, 엔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통일을 하게 되면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기니까 커머디티 가격 오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비용들이 좀 늘어나게 되는 거고 또 봉쇄령이 내려진 중국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전 글로벌 전체 제조업의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1, 2월 달 그다음에 3, 4월 달 생기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이게 우리 현재 주식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엄청나게 뭐 숨겨져 있는 어떤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주식 시장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풀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알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렇게 딜리버리가 계속 딜레이 되고 있죠. 만들어 놓아도 항만에서 적체가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달라고 해도 좀 이렇게 발주를 해서 달라고 해도 재고가 없다고 안 주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2가지 원인입니다. 한 가지는 전쟁, 한 가지는 중국의 공세, 여기죠. 이에 따라서 글로벌 무역 활동이 이제 둔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지표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리세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용어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아까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를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렇게 이제 거의 근접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 위안화도 굉장히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절하가 되고 있는 거죠. 지난해부터 올해 정도까지 한 1년 반 정도만 보면 2021년 9월 정도에 우리가 9월 위기설, 그러니까 테이퍼링도 있었고 중국의 부동산 위기, 그거를 극복한 게 3분기 여러 실적의 어떤 발표들이었고요. 또 지나서 올해 한 1월 정도에 또 여러 가지 연준 긴축 전환하는 거, 그다음에 통화 정책이 갑자기 경색이 된 거, 이런 것들도 극복한 게 4분기 실적 발표 정도로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반등을 했었죠. 근데 또다시 전쟁이라든지 중국이라 나오면서 다시 이제 하락하게 되고, 이번 2022년 1분기 실적이 이제 마지노선으로 이렇게 결정돼서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예상치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실적이 나쁘지는 않은데 대부분 가이던스가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죠. 어제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제 그런 발표를 해서 좀 많이 빠지고 시간으로도 안 좋게 돼 있고요. 그 한 3, 4일 전에 테슬라가 발표를 했는데 여기는 또 딴 세상이죠. 여러 가지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있는데 자기들은 뭐 큰 올해까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전혀 이런 상황들 비관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실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하고 조금 달라진 건 이 실적의 어떤 내용이나 질, 그다음에 가이던스가 회사별로 굉장히 이제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차별적인 어떤 주가 흐름들이 앞으로 좀 더 이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가 이제 왼쪽 그래프는 94년도 그래프하고 최근의 그래프 금리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급속하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냐면 실적이 좋아져요, 펀더멘탈이 좋아져요, 이런 게임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리의 상승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에서 우리가 멀티플의 게임을 하고 있다. 멀티플의 게임에서 제일 민감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 IT다, 뭐 성장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국가별로 보면 선진국 시장, 중진국 시장, 신흥시장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 복원 순서를 제가 오른쪽 그래프에서 어떤 리포트에서 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멀티플이 내려갑니다. 성장주도 내려가고 가치주도 내려갑니다. 근데 다시 이제 복원을 하죠. 한 4, 5개월 정도 후에 복원을 하는데, 실제로 선진국 같은 경우 뭐 S&P로 치면 요 파란색 그래프인데 제일 빨리 복원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지수의 멀티플이 제일 빨리 이렇게 회복이 되고 중간 선진국 지수들이 두 번째로, 그다음에 황금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들이 웬만해서는 올라오지 않죠. 그런 상황들을 앞으로 넥스트 시나리오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다 한꺼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냥 서머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불안이 확장됐는데 그게 최근으로 봐서는 중국 봉쇄가 거의 직접적으로 다가왔고, 전쟁이란 것이 아직까지 이어지지가 않고 있고, 우리가 5월 4일 정도에 금리 정책의 어떤 현실화를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감이 증폭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볼 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들이 발언되고 이것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것들 외에는 우리가 어떤 다른 어나들 어떤 팩터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언제 해소될 건가,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타이밍을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들이 어떤 시간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명백한 원인들이 해소될 가능성에 이제 계속 우리가 실마리를 찾아 나가는 작업, 이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써놨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는 기업들의 넥스트 시나리오, 그 다음에 멀티플의 복원의 어떤 속도,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진행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부터 멀티플이 바로 복원이 될 거고, 또 기업들도 우리가 2분기 실적 체크하고 있지만 1분기 실적 체크하고 있지만 그 체크된 포인트에서 우리가 하자가 없는 종목들은
계속 홀딩을 해서 아니면 비중을 늘려서 가져가겠다는 것들이 시나리오입니다. 멀티플의 복원 순서는 이제 미국, 중국, 한국 정도 순으로 생각하고 있고 2분기 실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는 2분기를 감안한 숫자거든요. 1분기 실적이긴 하지만 2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2분기 가이던스까지 포함한 프라이스가 시장이 반영이 되는 거고 우리 생각은 벌써 3분기로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넥스트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훨씬 더 빠르게 복원할 수 있는 어떤 시장 그리고 빠르게 실적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기업들의 우리가 세 번째 트라이를 계속 해야 되는데 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바람 불 때 자꾸 타이밍 잡고 뭐 하다가는 에너지 소비돼서 무기력증에서 못 벗어나거나 잘게 한 여러 번의 실패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떤 포트폴리오의 전략 아니면 자산 배분 전략을 놓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들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1분기 실적에서 저희들 예상 시나리오를 좀 벗어난 종목들이 한 두세 종목 정도 됩니다. 좀 아프기도 하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 요것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잘라내고 기존에 우리가 예상 시나리오를 가고 있는 종목에 더 비중을 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다시 짜서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아마 PB분들이나 고객분들이 좀 무기력해지고 지쳐가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에너지를 우리가 계속 비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만히 있는다고 뭐 에너지 비축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분기 단위 실적,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 정치적 헤게모니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클루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 기업별 리서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중간중간에라도 계속 브리핑이나 레터나 또는 우리가 바이위클리를 통해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할 생각이니까 조금 더 경기가 안 풀릴 때는 우리들하고 저희들하고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뭐 몇 가지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화면을 이렇게 하고 네네네네. 저기 보면 차별적 기업의 넥스트 시나리오 요걸 조금만 예를 들어서 좀 하면 좀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어제도 이제 드러났는데요. 일단 우리가 포인트를 잡았던 중요한 종목들 중에 이제 구글,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업부별 실적들을 이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유튜브란 부분들이 연평균 성장이 최소한 한 20% 이상, 뭐 조금 베스트 시나리오는 한 30% 이상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한 14%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어떤 컴피티션에 조금 더 걸려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예상치를 벗어나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약간 미스난 부분들 이런 것들 우리가 밸류에이션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종목들에 대해서 비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비중 조절을 가져갈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같은 경우 우리가 갖고 있는 예상 시나리오에서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클라우드는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3분기 가이던스까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는 뭐 이거는 좀 뭐 더 산다 안 산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나 또는 이렇게 전기 자동차에서 일어나고 있는 약간의 차이. 예를 들면 테슬라는 앞으로 50만 대를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리비아는 앞으로 15,000대를 만드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 요게 이번 1분기 실적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효과를 올릴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원가 마진은 앞으로 150만 대, 200만 대 될 때 훨씬 높아집니다. 훨씬 개선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더 테이크해야 될 건가가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위기 이후에 조금 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마켓시ェ어가 더 늘어날 수 있고 마진 구조가 더 좋아질 수 있는 회사에 더 베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히려 지금 시장은 아까 보여준 지수대로 보면은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어떤 차별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좀 사들어가야 된다. 기회를 받아 사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사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도 우리는 이 변동성의 국면이 신용 크레딧의 위기나 물론 스태그플레이션, 리세션에 있지만 그 리세션의 범위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음. 그것이 저희들이 마지노로 생각하는 것이 현재 어떤 공존 시스템, 공존의 경제 구조 이런 것들로 제가 이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멀티플 복원 순서 보면은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 같은 경우에 어떤 기업 실적과 별개로 어떤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멀티플을 낮추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거를 좀 유발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저 순서대로 보면 일단은 미국 기업들이 거기서 제일 좀 유리하다는 거는 우리가 좀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중국을 예,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금리다, 뭐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뭐 복잡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하면 돈이 빨려가는. 그러니까 글로벌 인베스트드의 자금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금리가 이제 생각보다는 좀 이렇게 더 인상되고 어떤 에셋에 대한 것들이 거품이 빠진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국가별로도 이동이 있고 섹터나 산업별로도 이동이 있는데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쪽이 이제 그쪽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보면 보고속도가 좀 빠를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은 사실 그 흐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인베스터들의 돈들이 채권 팔고 주식 자금이 빠지면서 뭐 미국이나 다른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글로벌 인베스터 자금은 심각한데 중요한 게 저희들이 중국 기업들의 핵심은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자금들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아직도 글로벌 금융에 인벌버된 이렇게 대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실제로 본토에 대한 규제도 많고 제일 센 게 홍콩이긴 하지만 본토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글로벌 금융이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할 건 아니고요. 위안화나 이런 것들이 일본보다도 훨씬 더 용이하게 정책적으로 스포팅이 될 겁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최근에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정책적인 대안들이 수십 가지가 더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먹혀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정책적인 대안들, 특히 중국 정부의 어떤 대안들로 굉장히 수습이 빠를 수도 있는 어떤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보다도 훨씬 환율이나 이런 면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스포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보다는 이제 중국이 조금 더 위로 가고 있는 거고 한국도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조금 일본보다 높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어떤 경제 시스템이나 어떤 체제나 이런 거 봤을 때 환율적으로도 좀 더 중국이 안정적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런 높고, 거죠. 네. 뭐 만약에 이제 한국은 외환 시장을 조절하려고 하면 만약에 우리 에너지의 우리 전체 외환 시스템의 50%의 네. 이 대면적 네. 글로벌 인베스트란트 면적이 넓다 보니까 네.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네. 시장의 흐름에 다 맡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 포지션이. 음.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컨트롤 가능한 거고 음. 지금도 그 정책적인 통제 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통제 가능한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와 달리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잘 헤쳐나갈 수 있고 또 부양책들이 효과를 앞으로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될까요? 실질적으로 또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프라나 재정 부양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좀 앞당겨서 집행이 될 거고 3분기까지는 그 인프라가 제일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또 조금 더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기업들의 실적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론 기대감이 크고 버블의 어떤 흔적들도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새로운 뉴 이코노미에 대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거의 그로스가 한 50% 이상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누적적으로 언젠가는 발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홀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이제 강하게 움직이니까 지금 달러 강세, 원화 약세, 그다음에 뭐 엔화, 위안화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벌써 우리나라 환율이 1,250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 흐름이 계속 간다고 봐야 할까요? 이것도 이제 너무 쉽죠. 이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전쟁과 중국 봉쇄. 이게 이제 이것들을 가속화시키는 거고요. 네. 그거는 그냥
뭐 경제학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글로벌 인베스터 자금들이 이것들이 길어지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길어지겠다 안 길어지겠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 아니면 지역의 어떤 분쟁의 상황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니까 조금 더 언설턴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들이 더 악화된다든지 하지 않으면 금방 시장은 면역이 될 거고 추세에 따라서 또 반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길게 보면 일단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들 뭐 장기적인 견해를 이제 우리가 한다고 하면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 시나리오 정도가 올해 한 9월 정도까지는 이어질 텐데 그때까지는 이런 흐름의 방향성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급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지 9월 달까지 점진적으로 이런 절하절상이 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시장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최근에 막 환율 금리 굉장히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언서턴티의 핵심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에 시장이 좀 적응을 할 거고 또 속도가 또 둔화되면서는 시장은 어떻게 보면 가격을 이미 좀 많이 반영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2, 3, 4, 4월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조금 이제 더 이제 힘이 없어지긴 했을 텐데 그런 데 대한 어떤 관점들은 견지하고 있는 거죠. 네, 뭐 더 많은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이거 시청하고 계시는 이제 고객분들, PB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첫 번째 이제 그 헤드윈들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매매가 많아도 되지 않고요. 또 이때 너무 열심히 공부하셔도 안 됩니다. 너무 많은 대안들을 가지고 이것들의 잘게 어떤 타이밍을 노린다든지 에너지를 쓰는 거는 뭐 비즈니스 말고 운용이나 투자에 있어서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결정적인 순간들 그걸 놓칠 수도 있고 뭐 하지만 그 결정적인 시간들에 대한 준비들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고 이때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을 가장 핵심은 에너지를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들, 견지하는 관점들,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은 잘라내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들을 언제 우리가 한번 큰 결정을 내릴 건가 거기에 대한 에너지를 준비하는 작업들. 뭐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럴 때 이제 더 많이 저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교감을 하시는 게 저희들도 좋고 아마 PB분들이나 고객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는 대로 다 말씀드리고 투명하게 고객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거니까요. 더 많은 연락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 나눴는데요. 이상으로 2022년 4월 텍톤 웨비나를 마치고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